파트 1에서는 챕터 1 기초 데이터 및 아이디어 발상, 챕터 2 기획 및 UX UI 설계, 챕터 3 정보 구조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설계 과정인 정보 구조 설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구조 설계란 웹사이트와 앱의 컨텐츠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정보 구조 설계의 목표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탐색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게 목적이고요. 특징으로는 선형 구조, 계층 구조,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로우 차트를 활용해서 정보 흐름을 시각화하고요. 정보의 성격과 목적에 맞춰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구조 유형에는 선형 구조, 계층 구조, 네트워크 구조, 그리드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우리가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1강, 2강, 3강 순서대로 이동을 하죠. 그것처럼 이것이 바로 선형 구조의 예시고요. 계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상위에서 하위로 구분이 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대체로 우리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면은 노트북이 있고요. 노트북으로 들어가면은 브랜드별로 탐색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계층 구조죠. 그 다음 네트워크 구조는 하이퍼텍스트 구조라고 하는데 정보가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에서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은 다양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게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그리드 구조입니다. 그리드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도 하고요. 테이블 형태로 정보를 구조화하여 검색하고 조회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검색 엔진이 있고 도서관 사이트에서 도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를 선택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정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탐색 방식과 사용자 경험이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간결한 UX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적절한 분산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카테고리로 관련성이 높은 정보끼리 그룹화 시켜 주셔야 돼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해서 주요 탐색 경로를 설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와 검색 기능을 최적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정보는 간략하게, 하위 정보는 상세히 제공을 해서 탐색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UI, UX를 고려한 정보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웹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웹디자인은 시각적 요소와 사용자 경험, UX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웹사이트는 양방향의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멀티 컨텐츠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죠.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는 사실, 개념, 절차, 과정 등 정보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웹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 과정입니다. 먼저 주제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먼저 기획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컨텐츠를 정리하고 카테고리화 합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이때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구현하고요. 그 다음 웹서버에 홈페이지를 업로드해서 실제 인터넷 환경에 배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검색 엔진 등록 및 홍보, SEO 최적화를 해주셔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웹사이트는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최적화를 해주셔야 돼요. 웹디자인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특징이 명확한 정보가 있고요. 특징이 불명확한 정보가 있는데, 특징이 명확한 정보는 고유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해서 체계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가나다순, 날짜순, 지역순, 이게 바로 특징이 명확한 정보이고요. 특징이 불명확한 정보는 우리가 카테고리화 하듯이 유사성이나 목적성을 기준화해서 카테고리화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제별, 기능별, 연령별로 사용자가 필요한 맥락에 맞는 분류 체계를 제공하는 거예요. 웹디자인 정보를 구조화하실 때 보통 하향식 계층 구조를 따릅니다. 너무 깊거나 넓은 구조는 접근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체로 최소 폭이 5개, 메뉴가 5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최대 폭은 최소 5개, 최대 9개까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을 저하하고, 그 다음 깊이 같은 경우에도 최대 5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이때 이 깊이도 5단계 이상 넘으면 복잡하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웹정보 설계 시 주요 요소는 정보 깊이를 체계화해서 각 정보의 위치와 연결을 명확히 설정해 주셔야 되고, 사용자의 친화적인 네이밍, 레이블링으로 직관적인 탐색 경험을 제공하셔야 돼요. 정보를 그룹화하고요. 논리적인 흐름을 구성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웹디자인에서 정보 체계화를 잘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 주요 레이아웃은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서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설계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헤더, 내비게이션, 컨텐츠, 푸터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은 계층적 구조로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성격을 고려해서 컨텐츠 구조에 맞는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는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검색 기능, 위치 정보, 내비게이션 막대, 풀다운 메뉴, 내용 목록, 사이트 맵 등을 포함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헤더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상단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고, 레이아웃에 따라서 왼쪽에도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헤더 영역에는 로고와 내비게이션 바, 로그인, 회원가입 등 사이트의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바디에는 주요 컨텐츠가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영역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담는 공간이고요. 간혹 가다가 오른쪽에 어사이드라고 해서 배너나 바로가기 버튼, 탑 버튼 같은 부가 기능을 배치하는 보조 영역도 있습니다. 푸터는 페이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저작권 정보, 회사 주소, 회사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광고가 유연하게 배치가 됩니다. 컨텐츠와 광고가 사용자 경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하이퍼링크와 앵커링크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하고요. 앵커링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해당 페이지에 알맞는 페이지로 스크롤바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작업 시 그리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렬하기 위한 격자 구조로 가로와 세로의 균형을 맞춰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요.
이때 그리드 시스템이 요소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 960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놨는데 이 960 그리드 시스템은 웹사이트 디자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여기 960의 폭이 있습니다. 여기를 12개의 단, 지금 1, 2, 3, 4 해가지고 12개의 컬럼으로 나누어 놨죠? 이렇게 12개의 단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12개의 단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6개 등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2개의 단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4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레이아웃의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960일 때 단을 제가 하나, 둘, 셋, 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를 먼저 하나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개씩도 배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개씩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더 좋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때 4개의 단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우리는 PC용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어 960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시선 흐름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의 시선 이동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컨텐츠 배치가 가능합니다. 크게 F 패턴과 Z 패턴으로 시각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텍스트 중심 컨텐츠는 F 패턴이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 비주얼 중심 컨텐츠는 Z 패턴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F 패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보를 스캔하여 읽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시선 흐름 패턴입니다. 예시로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 Z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선을 이동하며 컨텐츠를 빠르게 읽는 방법으로 시각적 요소가 많은데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랜딩 페이지, 광고 배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시선 흐름 분석은 시표 추적 검사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시표 추적 검사는 사용자가 화면의 특정 요소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따라가는지 추적해서 사용성과 관심도를 분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시선 이동 패턴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배치하면 훨씬 더 정보 전달력이 높아지겠죠. 자, 이번에는 반응형 웹과 다양한 웹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모바일과 태블릿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기기에서든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는 웹 디자인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반응형 웹, 적응형 웹, 그리고 고정형 웹, 다양한 웹 레이아웃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은 다양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PC, 태블릿, 모바일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기술인 미디어 컬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유연한 그리드, 그리고 크기가 가변하는 이미지 등으로 레이아웃을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반응형의 필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와 말한 거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사용 증가로 모바일 최적화가 아주 필수가 되었죠. 그리고 반응형 웹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면 하나의 사이트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와 수정이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과거에는 PC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URL도 하나하나 2개가 되겠죠. 반응형 웹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홈페이지가 기기에 따라서 크고 작아지기 때문에 URL이 하나이고요. 그래서 하나만 수정하면은 모두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URL이 동일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하기 매우 유리하고요. 그 다음 컨텐츠를 쉽게 인덱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디바이스별 사이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개발 및 유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크게 고정형, 반응형, 적응형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고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쓰던 방법입니다. 고정된 너비와 높이를 사용하는 레이아웃으로 보통 픽셀 단위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은 한번 제가 500픽셀이라는 값을 주면은 화면이 커져도 작아져도 500픽셀을 유지하고 있죠. 이 레이아웃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줄이거나 늘릴 때 스크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백과 화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레이아웃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동형 레이아웃이나 반응형보다 설계와 개발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응형 웹 레이아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CSS 미디어 컬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배치가 아주 유연하게 변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개발과 유지 보수가 아주 복잡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다양한 반응형 웹 디자인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유동형 패턴은 컨텐츠가 화면 크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칼럼 드롭. 칼럼 드롭은 우리가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미지를 읽어주세요. 오른쪽이 PC형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모바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칼럼 드롭은 화면이 작아질수록 이 여러 단이 한 줄씩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시프터. 레이아웃 시프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고요. 미세 조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크기, 여백, 세부 조정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블로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오프 캔버스 패턴. 이거는 화면 밖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여지고 있다가 모바일로 갈수록 그 해당 섹션이 밖으로 나가서 숨겨져 있다거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 캔버스 패턴은 모바일에서 우리가 상단에 햄버거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내비게이션 메뉴가 등장하는 거, 이게 바로 오프 캔버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화면 크기에 맞춰 다양한 패턴을 적용해 UX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응형 웹 레이아웃입니다. 좀 반응형이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적응형 웹 레이아웃은 미리 정의된 여러 개의 레이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의된 레이아웃을 사용하므로 만약에 새로운 해상도가 추가가 되면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적응형 레이아웃은 특정 해상도에 맞춘 모바일 앱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적응형 웹 디자인은 미리 정의된 여러 개의 레이아웃 중 하나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먼저 첫 번째로 유동형 테이블입니다. 유동형 테이블은 다중열을 가진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 이 해당 컨텐츠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크로스탭 그리드는 세로 해상도 큰 기기에서 가로 스크롤을 활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점 진적, 컬럼 숨김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작아질수록 지금 여기 빨간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덜 중요한 정보를 숨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형 스크롤 그리드는 중요한 컬럼은 고정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가로 스크롤로 허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아코디언 탭. 왼쪽은 지금 탭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로 갔을 때 아코디언, 우리가 클릭하면 해당 컨텐츠가 스르르르 열리는 아코디언 탭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하죠. 메뉴를 접었다가 클릭했을 때 열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리서치와 비주얼 컨셉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예쁜 디자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용자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비주얼 컨셉을 수립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 리서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리서치는 사용자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사용자의 행동과 니즈,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UX, UI 디자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디자인 리서치의 목표로는 사용자의 필요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해 주고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디자인 리서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리서치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리서치를 할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수집, 사용자 조사, 경쟁사 분석, 시장 트렌드를 조사, 수행해야겠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시고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성 설정 및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비주얼 컨셉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시각적 방향과 스타일을 정의하고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브랜드, 제품 디자인에서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비주얼 컨셉의 역할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고요. 사용자 경험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목적과 성격을 반영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 비주얼 컨셉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유형을 정의해 주셔야 돼요.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성격에 따라 디자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보 전달형인지 서비스 제공인지 아니면 커뮤니티형인지 이 웹사이트의 유형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데이터 분석 기반 전략을 짜 주셔야 돼요. 연령대를 분석한다던가 디바이스를 분석한다던가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한다던가 경쟁사를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비주얼 설계, 웹사이트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메인 비주얼을 설계를 합니다. 이때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화롭게 결합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요. 컬러 팔레트, 폰트, 스타일, UI 요소를 일관성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빠르게 변화하는 웹과 모바일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웹 디자인도 단순한 화면 구성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있고요. AI 및 AR, VR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신 웹, 모바일 디자인 트렌드와 트렌드에 맞춘 컨셉 개발, 그리고 AR, VR, AI 활용한 최신 디자인 트렌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신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작은 상호작용이 되는 요소가 많아졌죠. 이 작은 애니메이션은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알림을 보냄으로써 작은 상호작용으로 UX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카드 기반 레이아웃이에요. 이제 SNS나 웹사이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카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정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랫 디자인. 단순한 스타일로 직관적인 UI를 통해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요.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플랫 디자인을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입니다. 메뉴를 단순화하고 그 다음 요즘에는 AI 기반 추천 기능을 활용해서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고품질 비주얼입니다.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많이 볼 일이 없죠. 그만큼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고해상도의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한다던가 기억에 남는 경험, 효과를 제공을 해주고요. 유연한 레이아웃. 정해져 있는 전통적인 그리드 구조를 탈피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 잘 알고 있죠? 눈부심 방지, 전력 절약을 위해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자 선호에 따라 밝은 모드와 어두운 모드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 디자인이 있는데 이제는 웹과 모바일에서 동영상에서 더 벗어나 3D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3D 요소 중에 레이트 레이싱이라고 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이트 레이싱은 게임에서 활용되는 그래픽 표현을 사실적인 조명, 반사, 그림자를 구현하는 렌더링 기술을 레이트 레이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트렌드에 따른 컨셉 개발입니다. 그냥 기술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먼저 AI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감정 기반 디자인. 이제 감정적 요소인 이모지를 활용해서 브랜드와 감성적,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는 디자인이 트렌드입니다. 비주얼 중심 컨셉으로 컬러, 그래픽, 그 다음 메타포 등을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 스토리텔링 중심 접근으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감성적인 스토리로 전달해서 사용자와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제로 UI, 음성 인터페이스,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더 최소화하고요. 음성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인터랙티브 디자인입니다. 3D 그래픽과 몰입형 효과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제품 시뮬레이션이라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환경에 활용이 되죠. 그래서 최신 웹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 AI와 스토리텔링 활용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R, VR, AI를 통한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는데 실제 환경에 디지털 요소를 접목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쇼핑몰에서 AR로 가구 배치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케아, 아마존, 네이버 쇼핑에서 요즘 증강현실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상현실, VR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기술입니다. 집안에서 VR을 통해 프랑스를 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메타버스, VR 시뮬레이션 등이 있죠. 그 다음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컴퓨터가 모방하는 기술인데요. AI 기반으로 웹 디자인을 자동화한다던가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AR, VR, AI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기술 장비가 필요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높아지고요. 사용자의 카메라와 위치 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가 우려가 될 수 있죠. 가상현실도 VR 기기가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가 좀 어렵고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이 AI 학습 중 편향된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고요. 데이터 수집 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I 자동화로 인해서 일부 작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AR, VR, AR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